자, 그럼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와 경제 수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91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핵심 기구인 조선 총독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조선 총독부 같은 경우는 그 이름을 통해서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는 이제 일제의 식민지로서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지역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한 지역으로 전락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한 지역인 조선은 총독이라는 관료가 임명이 돼서 그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정보죠. 자, 근데 이 총독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기존에 있었던 통감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던 권한은 엄청나게 막강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군사권 모든 것을 장악한 인물이었던 거죠. 요 한 인물이 조선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전에 조선의 국왕이나 마찬가지인 존재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조선 총독은 알아두실 게 천황에게 직속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본의 원래 정부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내각을 담당하는, 내각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자가 내각 총리입니다. 이 내각 총리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조선 총독은 누구에게만 명령을 받는다? 천황에게만 명령을 받고 이 조선 총독의 행위는 천황에게만 책임을 지면 됐던 겁니다. 천황이 오케이 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디에 조선 총독의 권한이 막강했고 그 지위가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치사를 살펴보면 이 조선 총독을 거쳤다가 내각 총리에 임명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조선 총독이 어떤 인물이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의 성격이 사실상 결정될 수 있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부분의 권력을 장악한 뭐나 마찬가지니까. 국왕이나 마찬가지니까. 자, 근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조선 총독에는 육군, 일본에, 그리고 해군이 있겠죠? 자, 이 육해군의 대장 출신들만이 임명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어디에 임명될 수 있는? 조선 총독에 임명될 수 있는. 무슨 얘기냐? 조선 총독은 사실상 군의 최고 지휘관이 임명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일본이 조선을 군사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지배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무슨 출신일 필요가 있었던 걸까요? 대장 출신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장은 조선에 주둔하고 있던 뭐도 장악하고 있었다?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동원해서 조선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910년대의 통치 방식을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통치? 무단 통치. 이 무단 통치가 무력을 동원한 통치라는 거. 그리고 그 무력이라는 건 군사력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총독 아래에는 크게 보면 두 직책이 있었습니다. 행정을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정무총감과 치안을 담당하는 경무총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무총감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오늘날의 경찰청장 정도 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경찰청장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을 담당하는 정무총감보다 아래일 거 아니에요. 직책은. 자, 근데 현실적인 권한은 이 경무총감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무총감에도 누가 임명이 되냐? 군인들이 임명이 됐어요. 그 군인들이 치안을 담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군 조직이 일반 경찰 업무까지 담당을 한 겁니다. 이걸 다른 얘기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조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군 조직이 그거를 통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치안을 담당했다고요. 근데 말이 치안인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선 식민 지배에 반발하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걸 군대를 바로 동원해서 진압을 했던 거죠. 그게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바가 뭐냐면 조선 총독에는 육군, 해군, 대장 출신들만 임명될 수 있었다는 이 조건인 거죠. 물론 이 당시에 자문기관으로 중추원이라는 게 설치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중추원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의 고관 출신들이 많이 임명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자문기관이었어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결정권이 전혀 없죠. 게다가 3.1운동, 즉 1919년이 될 때까지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습니다. 진짜 이건 어떻게 보면 명예직이었던 거죠. 자, 지방조직 같은 경우도 13도로 구분을 하고 그 아래 부, 군, 면 체제로 정비가 되었다는 거. 요거는 뭐 알아두시면 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결국 대부분의 관료들은 일본인들이 임명됐다는 겁니다. 물론 친일 인사들도 임명이 많이 되기는 했지만 이 친일 인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직책보다도 명예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의
관직에 많이 임명이 됐고요. 거의 대부분의 권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직책에는 일본인들이 임명이 됩니다. 특히 여기 있죠. 이 조선총독부. 이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일본인들로 임명이 됩니다. 특히 1910년대에는. 그게 바로 조선총독부의 기본적인 특징인데요.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미 정리를 했죠. 특히 이 조선총독부 같은 경우는 총독이 아예 군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군 조직을 동원한 통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군사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라는 거. 근데 이 군 조직이라는 것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 군 조직 중에서도 뭘 활용했냐? 헌병 조직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910년대의 통치를 다르게는 뭐라고 부른다? 헌병, 경찰, 통치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자, 이 헌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좀 쉬워요. MP라고 불립니다. 군사 경찰이에요. 밀리터리 폴리스인 거예요. 밀리터리 폴리스. 즉 군사 조직 내에서 경찰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을 동원해서 일반 경찰 업무, 즉 일반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한 겁니다. 게다가 이들이 행정 업무까지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사무소에 헌병들이 앉아서 행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즉, 이 당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마주치는 일본인들은 거의 대부분 헌병, 군인들이었던 거예요. 조선인들에게 일본이라는, 아니면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분명히 존재를 했던 거겠죠. 게다가 이 헌병들은 진짜 말 그대로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헌병들 같은 경우는 재판 없이 한국인들에게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며칠 동안 가둬둘 수 있는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이라는 게 존재했어요. 무슨 얘기냐? 재판이 없이 한국인들이 잘못을 하는 게 헌병들에게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벌금을 매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벌금을 매기거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인 경찰범 처벌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52쪽 사료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152쪽 사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세세한 일상생활의 규제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아니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헌병들이 벌금을 매기거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당연히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이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때릴 수도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뭐냐면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던 태형을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이 태형은 어떻게 실시된 거냐면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벌금이나 구류를 대신할 수 있는 게 태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헌병들이 판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구를 대상으로만? 이거 중요해요. 한국인을 대상으로만. 즉 그러니까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차별적으로 그 당시에 헌병들이 조선인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성격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191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포갑적인 정치가 벌어졌던 무단 통치기였구나 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조선의 사회적인 분위기라는 건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겁니다. 일반 관리, 즉 헌병이 아닌 일반 관리와 교사들, 교원들까지도 제복과 심지어 뭐까지 찬다? 칼까지 찹니다. 교사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 앞에서. 물론 이 칼을 함부로 휘두를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학생들에게 일본인 관료라든지 아니면 일본 관료 조직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던 거겠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당시 조선 통치의 기본적인 성격, 당시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본권, 완전히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3번.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돼요. 무슨 얘기냐? 한국인들은 언론 활동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신문 발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애국개몽운동 뒤에 발간되었던 다양한 신문들 있죠. 이거 전부 다 폐간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총독부에서 총독부의 입장을 전하는 어용신문들만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일본어로 된 경성일보가 있었고요. 한국어로 된 건 매일신보가 있었는데요. 이 매일신보 이름 되게 익숙하죠. 그 이전에 가장 한일적인 성격을 보였던 대한매일신보를 인수를 해가지고 이걸 총독부의 어용지로 개편을 했던 겁니다. 되게 악랄한 어떻게 보면 수단이었던 거죠. 자, 이런 식의 통치가 벌어진 게 바로 1910년대의 무단 통치인 겁니다. 즉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본권이라는 게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인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시 일본이라는 나라는 헌법이 제정되어 있었고 그 헌법에는 일본인이라면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조선인들, 식민지민들은 그런 헌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들은 권리는 갖지 못한 채 의무만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식민 지배의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속성인 겁니다. 기본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이 식민지를 착취할 방법만 구상을 했던 거죠. 일본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조선을 일본처럼 발전시켜서 우리랑 동등하게 만들겠다. 동화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지만 그 실상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격이 차이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깔고 차별을 심각하게 벌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정책도 한국인들이 찍소리 안 하고 식민 통치에 뭐 할 수 있도록 순응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대 애국개몽 운동기에 만들어졌던 다양한 민족운동기관들, 민족교육기관들 엄청난 탄압을 받았겠죠. 사립학교라든지 서당들이 엄청나게 많은 탄압을 받고 법적인 제한을 받으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폐교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요겁니다. 너네는 읽고 쓸 줄 아는 보통 교육이나 아니면 기술 교육 정도만 하면 돼. 그리고 뭘 좀 해라 이제? 일본어를 좀 해라. 자, 근데 이 일본어는 요거예요. 이제부터는 뭐라고 불렸다? 국어라고 불렸죠. 즉 이런 거야.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목적은 뭐냐? 일본인들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식민지민을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쓸 줄 알고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으면 일본의 관리자들의 말을 잘 듣는 기술자로 육성되었으면 좋겠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고등교육의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고등교육이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육. 그래서 조선 지역에서는 대학 설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즉 1910년대 내내 그리고 1920년대 중반까지 조선이라는 지역, 한반도에서는 대학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괜히 식민지 조선인들 중에서도 이제 똑똑한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엘리트들이 고등교육을 받아가지고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민 지배의 모순 같은 것들을 분석해낼 수 있어서 거기에 저항하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민족 정체성을 키워서 민족 단결을 이뤄내고 일본에 저항하는 운동을 할 수 없게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무슨 교육을? 고등교육의 기회를 최대한 제한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 엘리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엘리트들이 상당히 많이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의 유학 생활을 거치면서 일본화 되거나 아니면 친일적인 성향을 많이 갖고 돌아와서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기관에서 일본의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차별을 겪으면서 식민지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수많은 지식인들이 친일적인 성향을 겪게 되는 데에는 이런 교육적인 어떻게 보면 제한도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조선인들이 이 식민 통치에 아무 소리 못하게 찍어 누르고 그들을 활용해서 보통 교육이나 실업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일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식민지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1910년대 통치 방식의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910년대 경제 수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시기의 경제 수탈의 핵심은 요겁니다. 토지와 관련된 사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요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오해 보통 많이 하는 걸 좀 교정을 하고 넘어가 보면요. 식민 통치사는 건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식민 통치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기선 일본 입장이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그 새로운 기관에 수많은 일본인 관료들을 또 보내서 거기서 그 새로운 조직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겠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엄청나게 큰 규모의 군대를 조선에 주둔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자, 그럼 식민 지배를 처음 시작한 나라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식민 지배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든 식민지에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였어요. 최대한 거기서 확보를 해내야지만 식민 지배를 통해가지고 다양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시행되었던 수탈 정책은 이겁니다. 뭘 조사한다? 토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토지를 조사해서 제대로 뭘 걷겠다는 걸까요?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세를 공정하게 부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불공정했어. 우리가 그거 개선해 줄게. 자, 그리고 너네 토지 소유권이 너무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체결되어 있다 보니까 근대적인 형태로 소유권을 확립시켜 줄 필요가 있어. 자, 그리고 이렇게 토지를 제대로 조사를 하면 그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토지를 개량을 해가지고 생산성을 또 향상할 수 있어. 라는 표면적인 목표를 내세우긴 하죠. 근데 실질적인 목표는 뭐였냐?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지세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안정적인 지세 확보라는 건 뭐냐면 최대한의 지세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되지 않은 거 하나하나 최대한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완벽하게 뜯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식민 지배에 어떻게 보면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겸사겸사 제대로 소유권을 확립을 하면 이제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토지를 사고 파는 게 훨씬 더 쉬워지겠죠. 그럼 건너오는 일본인들이 토지에 투자하는 게 또 훨씬 더 용이해질 겁니다. 요게 실질적인 목표였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식민 지배가 시작된 직후에 임시토지조사국이라는 걸 설치하고 1912년에는 토지조사령이라는 명령을 반포해서, 명령이지만 사실상 법이겠죠? 반포를 해서 구체적인 토지조사 사업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또 비용이 들겠죠? 새로운 사업이니까.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뭐였냐? 기간을 정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면 길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리고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신고하도록 해요. 당신이 토지 소유자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세요.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양식에 따라서. 그럼 관청에서는 나가서 확인만 해드립니다. 그리고 맞으면 오케이를 하고 아니면 반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효율적이죠. 자,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당연한 거죠.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정말 급증합니다. 그리고 이 급증한 지세 수입을 통해서 식민지 지배에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또 결과가 뭐였냐면 신고되지 않은 토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그 기한 내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일본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런 경우나 아니면 누구 소유인지 불분명한 토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마을 단위나 아니면 문중, 그러니까 가문이죠. 한 가문. 가문 단위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인이 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의 황실 소유 또는 과거 대한제국 정부 소유의 토지들이 있죠. 이 토지들이 또 신고가 안 됩니다. 왜냐면 신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니까. 그 토지들이 어디로 귀속이 된다? 어디게 된다? 총독부 소유가 돼요. 그리고 총독부는 이 결과 조선의 최대 지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가장 많은 땅을 가진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조치였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 결과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고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이렇게 총독부 소유지로 편입된 비율 같은 경우는 전체 농지의 한 4%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물론 총독부가 전국의 토지의 4%를 가졌다는 건 적은 건 아니죠. 많은 거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토지조사 사업을 4% 정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반론이 제기가 됐던 적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조사 사업은 이 당시 조선 경제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줍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4%의 땅들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아니면 이주해오는 일본인들에게 넘겨짐으로써 이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지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런 또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결과 중에서 조선의 경제를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흔들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경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부정하고요.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오로지 토지에는 소유권만 인정해줬던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이 땅 주인이니까 지주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조선 후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 토지의 소유자들은 거의 대부분 양반이었을 거고요. 이 양반들 같은 경우 워낙 큰 토지를 소유했고 양반이기 때문에 그런 신분적인 어떻게 보면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보통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건 누구였을까요? 농민들이죠. 그 농민을 뭐라고 부르냐? 소작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작농들 같은 경우는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그 대가로 토지에서 소출된 농산물을 일정량을 지주에게 이제 소작료로 납부를 하고 나머지를 자기가 갖는 사람들이었죠. 즉 여기서 뭐 하는 사람? 실제 농사를 짓는 경작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토지를 매개로 해서 지주들에게는 소유권이라는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소작농들에게 이런 게 관습적으로 보장이 됐습니다. 경작권. 이 경작권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주의 간섭 없이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예요. 소작농들이. 무슨 얘기냐면 지주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토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건 대대로 어떤 농민 가문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에서 어떤 농사를 어떤 방식으로 짓는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일체의 보통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하나의 권리로 정착이 됐던 겁니다. 어떤 이름으로? 경작권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이 경작권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보편적으로 보장되어 있던 권리다 보니까 사고팔 수도 있었고요. 양도할 수도 있었고요. 상속할 수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기간이 있는 권리가 아닌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어떤 소작농이 한 지역의 토지에서 소작을 짓고 있으면 대대로 그 집안이 그 토지에서 소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게 권리로서 보장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조선시대 내내. 근데 그 권리를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뭐한다? 부정하고 오로지 소유권만 인정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잘 생각을 해봅시다. 소유권만 인정되고 경작권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 경작권이 인정될 때는 지주들이 이 토지를 팔 때 소작을 짓고 있는 농민들하고 약간의 상의가 좀 필요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 토지를 팔면 경작에 어떻게 보면 제한 같은 것들이 변화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 경작권이라는 게 아예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부정당한 겁니다. 오로지 소유권만 있죠. 그럼 토지를 사고 팔 때 소작농들의 의견 이런 거 뭐 들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매매가 엄청나게 용이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경작권이라는 건 기간 제한이 없었던 거잖아요. 소작농들은 지주들한테 빌려서 농사를 짓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계약 관계라기보다는 대대로 이어져 오던 어떻게 보면 가문 간의 관계였던 거예요. 자,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였는데 이제 1대1의 계약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에는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기한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한다고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기한부 계약을 하게 되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소작농은 많았어요. 근데 이 소작농들이 자기들이 이 땅에서 소작을 짓는 데에 대해서 물론 힘들기는 했지만 이 소작권을 경작권을 빼앗길 거라는 그런 걱정은 전혀 없이 일평생을 농사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이 계약이 갱신될지 안 될지를 되게 살떨리게 기다리겠죠. 그리고 그 권한의 바탕으로 지주 같은 경우는 소작농들에게 계속 더욱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작농들의 권한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아예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몰락하는 농민들까지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아둘 건 이겁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본 건 어떻게 보면 두 주체예요. 조선총독부. 지세 수입을 증가를 시켜서 식민지배에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주들입니다. 지주들 같은 경우는 소유권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 소유권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주해온 일본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누릴 수 있었죠. 왜냐하면 값싼 어떻게 보면 땅들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건너와서 싼 값의 이자를 치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지주가 되는 케이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자, 이건 잘 생각을 해보면 총독부와 정말 소수의 인물들인 거예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엄청나게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상당히 경제적인 궁핍을 더욱더 겪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터전을 빼앗기고 만주나 연해주로 이주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거예요. 누굴 위한 사업이었던 걸까요? 이 토지조사 사업.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제 경제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회사령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회사령은 뭐냐면요. 회사와 관련된 명령, 회사와 관련된 법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조선 총독부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즉, 허가라는 건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 판단 하에서? 조선 총독의 판단 하에서. 즉 한국, 여기서 계속 한국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한반도 지역을 격화시키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한국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이 한국 자본의 축적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냐면 한국인들, 즉 조선인들이 기업을 설립하려고 허가를 요청하면 이거를 뭐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을까요? 불허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면서 한국 자본 축적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식민지 지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그 식민지 지배의 목적은 뭐냐? 일본의 원료 공급지이자 상품 시장으로 조선을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조선 기업들, 한국인 기업들을 최대한 성장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본 기업이 조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게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 목표를 가졌던 게 1910년대에 무슨 령? 회사령이었다. 이 외에도 어업령이라든지 광업령을 통해서 어업과 광업에서 조선 산업을 완전히 억압하고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추구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인삼같이 돈이 되는 사업들을 전매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이걸 통해서도 또 식민지 지배, 자금 같은 것들을 마련했던 거겠죠. 이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정책들이 전체적으로 누굴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시행됐는지를 반드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에 살펴볼 역사 생각하기에서 다룰 내용들이죠. 자, 그거 보기 전에 우리 용어 확인과 한걸음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다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무단 통치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군인인 누가? 헌병들이 경찰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무력으로 통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요걸 뭐라고 부른다? 여기 나와 있네요. 무단 통치, 그리고 다른 말로는 헌병, 경찰 통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령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허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정지하거나 금지하거나 폐쇄하거나 아니면 해산을 또 명령을 할 수도 있었던 거겠죠. 토지조사령 용어 정리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볼 때 좀 어려운 단어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거니까 교과서 사료 볼 때 우리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역사 생각하기입니다. 이 역사 생각하기에 나와 있는 질문들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일제의 어떻게 보면 식민 통치를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식민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반일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감정적인 접근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의 반론이 등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지는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가 그 당시 한반도, 즉 조선에 어떤 피해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1910년대 일제가 실시한 무단 통치란 무엇일까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암기하기 좋게 조금 정리를 한 거예요. 무력을 동원한 단호한 통치라는 겁니다. 이 무력의 핵심은 군사력이었죠. 특히 어떤 조직? 헌병 조직을 동원한 헌병 경찰 통치가 무력을 동원하는 핵심이 되겠죠. 군사력을 동원했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찍어 눌렀다라는 거예요. 자, 단호한 통치라고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가 들리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제대로 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1910년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무단 통치의 핵심입니다. 군사력을 통해서 기본권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은 채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통치가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올바른 통치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살펴봅시다. 1910년대 일제는 어떻게 한국을 경제적으로 수탈하였을까? 많이 뺏어갔지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이 반론으로 등장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회사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겁니다. 일본의 원료 공급지와 상품 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조선이라는 지역, 한반도를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주체로서 성장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본에 종속된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는 곳, 일본이 생산한 상품을 파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선은 일본이 없으면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했던 거죠. 이것도 일종의 수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 단원을 정리하면서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대한제국 시기라든지 아니면 조선에서 다양한 개혁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재정들을 확보하지 못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 즉 세금 제도의 문제가 되게 많았다라는 지적들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문제가 이 토지조사령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입이 증가가 돼요? 지세 수입이 증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 토지조사령도 근대적인 조세 제도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근대적인 소유권을 보장해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등장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 볼 건 이겁니다. 그럼 이 지세는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가? 이 지세는 결국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조선인들이 내는 거잖아요. 그 조선인들이 내는 지세는 도대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쓰였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세 수입은 아까 얘기했던 토지조사령이 시행되기 직전하고 토지조사령이 완료된 시점을 비교를 해보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한 지세 수입이 거의 대부분 식민지 통치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근대적 조세 제도의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 확보된 조세 그리고 재정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식민 지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같은 종속적인 경제로 추락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거에 필요한 데 쓰이는 거예요. 여기에 비판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토지조사령을 통해서 대다수 조선 농민들, 원래도 소작농이긴 했지만 대다수의 조선 농민들이 이 소작농들이 경제적인 여건은 훨씬 더 악화되고 훨씬 더 열악한 처지에 빠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냐? 경제권이 부정되면서. 이렇게 되면 이 토지조사령이라는 사업 자체가 가져왔던 긍정적이라고 보았던 그 결과들이 결국에는 현실의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조선인들에게는 부정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야.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들로. 이게 식민지배입니다. 식민지배를 비판을 할 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 게 그냥 쟤네가 우리를 억압적으로 통치를 했으니까 나쁜 거야.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착취, 본질적인 폭력적인 성향이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정신없는 우리 필기를 통해서 191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와 경제수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아까도 되게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요 생각하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그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그 당연함에 빠져가지고 왜 우리가 그 식민 지배의 불합리함에 저항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시간들이 앞으로의 일제강점기를 배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게 선생님이 지금의 입장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차분차분히 따라오면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1910년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1920년대 일제 식민통치와 경제수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